여러분, 오늘은 한 구독자님께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0살이 되는 그녀의 사연인데요. 그녀가 왜 지금 이토록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만 잘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정된 직장도 다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거라는 환상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노느라 정신없던 시절에도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지금 놀면 평생 힘들어진다 는 부모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기대로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 내 앞에는 밝은 미래만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넘쳤죠? 대학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캠퍼스로 향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캠퍼스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거든요. 강의 시간마다 무리지어 앉아있는 친구들을 보면 꼭 한두 명은 눈에 띄게 예쁘고 몸매가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남자들이 우글거렸죠. 남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그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주목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그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걸요. 남자들은 외모와 몸매로 여자를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하고 내려올 때는 칭찬 한마디도 없던 남자 동기들이 예쁘장한 친구가 헛웃음을 지으며 교수님 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하면 박장대소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점점 남자들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어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여자를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잖아. 이런 분노와 함께 제 스스로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비용은 반반씩 내고 남자에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죠. 머리도 실용적으로 짧게 자르고 옷이나 화장품에 돈을 쓰는 대신 책이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게 더 멋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첫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외모는 평범했지만 따뜻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 있어. 라는 말을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그를 진심으로 믿었죠. 우리는 데이트 비용도 반반씩 내고 가끔은 제가 더 많이 내기도 했어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내면을 본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SNS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정말 놀랐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꽤 오래전부터 만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저에게 환승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하지? 자책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로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확신이 생겼어요. 남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30대 내내 제 마음을 지배했죠. 연애 대신 공부와 일에만 몰두했어요. 친구들이 왜 연애 안 해? 라고 물어오면 바빠서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앞자리가 사로 바뀌는 나이가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전히 명문대학을 나온 제 경력은 빛나 보였지만 제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죠. 제가 가진 꿈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도 놓쳐버린 채로요.
3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연애는 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는 생각으로 커리어에 몰두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스스로도 자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남들이 못하는 프로젝트도 맡아서 처리했어요. 덕분에 승진도 빠르게 했고 연봉도 꽤 올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성과를 내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대학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 초대를 받아 가보면 친구들은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얼굴로 서 있는 친구들을 보며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올까?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어요. 저와 친구들 사이의 공통분모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죠. 요즘 초등학교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는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세계에 속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갈등도 깊어졌어요. 특히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를 재촉하셨어요. 너 이제 40이 다 됐는데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내가 집에서 나가야 동생도 결혼할 준비를 할 거 아니니? 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말대꾸를 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에게는 저는 집안의 애물단지였거든요. 남동생은 더 냉랭했어요. 6살이나 어린 동생은 언제부턴가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했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난 차라리 독신주의자가 되겠다. 고 농담처럼 말할 때도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울컥했지만 정작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결혼이 곧 탈출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제가 이 나이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또 상처만 받고 끝나지는 않을까?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저는 그 불안감을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취미를 가져보자는 생각에 동호회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동호회에서도 나이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처음에는 나이에 대해 묻지 않는 듯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자 은근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30대가 끝나갈 무렵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저에겐 점점 멀게만 느껴졌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뭔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들과의 거리감, 사회적 시선,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이 모든 감정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혼자 있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지금은 그런 시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런 다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40이라는 숫자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화를 줘야 해. 라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인터넷에서 우연히 자전거 동호회를 발견했어요. 활동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제 자신도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호회에 처음 나간 날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눈총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환영받는 분위기였어요. 처음 오셨죠? 잘 오셨어요. 라는 인사를 들으니 안심이 됐죠. 초보자 코스를 따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끝난 뒤에는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모임도 했어요.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낯선 설렘을 느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던 어느 날 43세의 남성 회원 A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자전거를 잘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동호회 잘 적응하고 계세요? 혹시 주말에 따로 라이딩 하실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고 저는 그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와 첫 번째 데이트를 했던 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예전부터 자전거를 좋아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긴다고 했어요. 저도 그와 공통 관심사가 많다고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스쳤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는 저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저 유부남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심장을 후려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 생활은 거의 끝난 상태예요. 사실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물었죠. 그런데 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랐어요. 부담스럽지 않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가 저에게 너무 쉽게 다가왔는지, 왜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그는 단지 재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거나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가온 거였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동안 동호회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러 가는 길에 그와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와의 일은 제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간절했나? 결혼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누군가의 진심을 보지 못했나? 라는 반성이 들었죠. 그 일 이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보자. 내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을 찾아야 해.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긴 할까? 자전거 동호회에서의 배신 이후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이번에도 날 속이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더 깊이 감추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방어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요즘 어때?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없어?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까? 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 한번 만나보자 며 소개팅을 수락했어요. 소개받은 사람은 39살의 연하 남자였어요. 1살 차이지만 연하라는 말이 주는 어딘가 특별한 감정 때문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는 첫인상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이런 사람이 나와 데이트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취미가 뭐예요? 요즘 가장 즐거웠던 일은요? 그의 다정한 태도와 유머는 오랜만에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갔고 만남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남 이후 우리는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는 저를 자주 챙겨줬고 데이트할 때마다 저를 웃게 해줬어요. 특히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 는 기분을 느꼈던 것이 참 행복했어요. 그는 때때로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잘 들어가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죠. 그와의 연애는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며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작은 행복을 나눴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 그와의 대화 도중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고 2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털어놨죠. 사실은 내가 이혼을 했고 딸들이 2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지금은 전 부인과 완전히 정리된 상태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어요. 왜 이걸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야기하면 날 떠날까봐 겁났어요.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도 날 받아줄 거라 믿었어요. 그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자꾸 놓이는 걸까? 정말 사랑이란 게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며칠간 고민했어요. 한편으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올까 두려웠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만나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무조건 제 자신을 탓하며 내가 문제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그보다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랑은 설레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2달간의 짧은 행복과 긴 여운을 남긴 연애는 저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었어요. 너무 간절해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더 단단해지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39 남자와의 짧은 연애가 끝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저를 더 강하게 짓눌렀어요. 나이는 어느새 40을 넘겼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친구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육아 이야기로 가득한 단톡방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어딘가에 제 짝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 회사 동료, 심지어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어요. 혹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처음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은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어요. 한 친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40 넘은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나도 부담돼. 괜히 소개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너무 잔인하게 들렸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괜찮은데 남자들이 네 나이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을 닫더라. 그냥 결혼 말고 다른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때? 친구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이가 많은 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터졌어요.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마시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하지? 결혼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이러다 나중에 내 동생이 내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이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어머니의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삶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정말 나 혼자서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주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만남의 기회도 거의 없었고 결혼 시장에서는 제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개팅을 제안받아도 상대방이 제 나이를 듣는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정말 그렇게도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을 때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말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결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사회가 나에게 너무 잔인한 걸까? 라는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좌절감 속에서 결혼에 대한 꿈과 현실의 벽을 마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40을 넘긴 제 나이는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에 갇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가족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어요.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더 냉담해졌어요. 누나, 이제는 집에서 나가야 하지 않아? 아니면 적어도 좀 뭔가 해봐. 그의 말은 저를 더 깊이 찔렀어요. 내가 가족에게 이렇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어요. 거기엔 과거에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은 없었어요.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듯 했어요. 육아 이야기나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를 의식해 화제를 바꾸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그들의 세상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했어요. 대화 중 너도 이제는 결혼 생각을 그만하고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밤이 되면 고독이 몰려왔어요. 아무리 바쁘게 하루를 보내려 해도 혼자 있는 밤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가정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을 텐데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고독감은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는 자책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에서 비혼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봤어요. 그곳에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제게는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제 삶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꿈이 있었고 대학 시절엔 희망이 있었으며 30대에는 열심히 노력했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진 듯 했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이유가 뭐지?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대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결혼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랑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자존심과 삶의 의미가 걸린 문제였어요. 결혼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제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과 크게 다툰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는 그 말에 폭발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제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고 외쳤어요. 어머니는 침묵하셨지만 그 말이 가족들 사이에 더 큰 간극을 만든 것 같았어요. 끝없는 고독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이면 핸드폰을 들고 여성 커뮤니티를 뒤지며 사람들이 남긴 결혼 경험담과 조언을 읽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게시글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남자들이 많은 지방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글쓴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하지 못하고 가족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심했대요. 서울에서는 남녀 성비가 불균형해서 나 같은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많고 여자가 부족한 지방 도시로 이사했죠. 그녀는 이사 후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젊고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이 많은 도시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난 남자는 저를 외모나 나이로 평가하지 않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결국 우리가 결혼하게 된 건 제가 그 지역으로 이사한 덕분이었죠.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해볼 수 있어. 서울이 전부가 아니잖아.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 남성 성비가 높은 지방 도시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남초 지역으로 알려진 공업 도시들과 군사기지가 가까운 도시들이 눈에 띄었죠. 여기가 내가 다시 시작할 곳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그 도시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원룸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메뉴 구성, 인테리어 아이디어, 손님과 친해질 방법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희망이 조금씩 커졌어요. 이삿짐을 싸던 날 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그동안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얽어매는 기억들도 가득했죠. 이제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짐을 차에 실었어요. 지방도시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상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날 사람들, 저만의 카페에서 펼쳐질 하루하루.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도시에 도착한 첫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곳은 공업단지와 군 기지가 가까운 소도시였고 확실히 남성들의 비율이 높아 보였어요. 거리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카페나 식당에서도 남자 손님이 대부분이었죠. 여기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